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제가 채팅창을 내리고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을 많이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매라는 거죠. 공매. 아이고야.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데. 자, 공매. 지금 여러분들은 공매를 배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왕초보를 위한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다. 네, 어렵다. 왜 어렵나? 일단 시중에 책이 많이 없죠. 그리고 강의가 많이 없죠. 네. 그리고 공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매보다 훨씬 경매 투자보다 한 10배 정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어렵다와 모른다는 같은 게 아닙니다. 어렵다는 내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난해하고 그런 것들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고, 모른다는 거는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 수 있는 것. 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점을 모릅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공매는 어렵다일까요? 모른다일까요? 네, 아마 이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저도 8년 지금 투자한 지 8년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월. 제가 2014년 2월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에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공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공매는 이런 거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이 진행하는 사이트는 온비드라는 곳이죠.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에서 그냥 제가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은 뭐예요? 파는 것이 되는 거고, 온비드는 뭐예요? 파는 곳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공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사는 건 뭐예요? 온비드가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중요할까요? 부동산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온비드는 살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는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 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사실 재산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왜? 공매로 팔 수 있는 거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각종 권리니까. 권리. 이 때문에 사실 재산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다만 재산이라고 하면 어려우니 그냥 우리는 부동산에만 집중을 하시자고요. 부동산이라면 집중하는 겁니다. 요거는 향후에 해도 됩니다. 부동산에 집중을 하면 자, 재산이 누구 재산과 누구 재산이 공매를 통해서 팔리는 걸까요? 자, 공매는 먼저
재산, 그 다음에 개인 재산을 두 가지로 나눠서 팝니다. 자,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자고요. 부동산을. 이해되셨죠? 국가 부동산 하나,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매 포인트입니다. 아니, 부자이커님 갑자기 뜬금없이 권리분석 이야기하다 이걸 왜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부가 있을 것이고 뭐 무슨 부 막 있겠죠? 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개인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서 내어 팔린다 했죠. 국가에는 어떤 부동산들이 있다? 자, 국방부, 뭐 땡땡부, 뭐 무슨 교육청, 뭐 이런 거 이겠죠. 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 기관인 거고, 국가에서도 다른 기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국가 관련된 기관. 기관. 이게 뭐예요? 우리 자산관리공사 같이 뭐 공기업, 그리고 준공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그냥 딱 예로 들면 뭐 수자원공사, 뭐 한전, 가스공사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왜라는 거를 공부할 때 해야 돼요. 왜 국가와 이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는 부동산을 왜 팔까? 왜 팔까? 자, 이걸 한번 가자고요, 다시. 왜? 그냥 가만히 잘 가지고 있지. 부동산을 산을 팔까? 온비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우체국 있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됨. 그리고 저기는 더 이상 우체국 기능을 못 해요. 그럼 어때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밤. 하나는 뭐 학교가 있겠죠, 학교가 있는데 폐교. 그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옥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디 가스공사 어디 무슨 지방 사옥, 뭐 수자원 무성공사 사옥 이런 거 있죠. 네. 이것도 팔겠죠. 세 번째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있었던 것들 있죠. 사택이겠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뭐 거기 지분을 철수했어요. 그러면 사택이 있을 필요가 없죠. 파는 거죠. 네 번째는 보유 부동산. 자, 뭐가 있을까요? 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해서요. 네. 뭐 저기 그 사옥으로 쓰려고 상가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목적은 뭐예요? 이분들의 목적은 판다. 여기에서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 처분일입니다. 처분이라는 건 뭐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매각해야 돼요. 왜? 예, 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 감소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팔 때 어떻게 빨리 파는 게 중요하겠죠. 빨리. 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이에요. 일. 그리고 안전하게 팝니다. 왜? 빨리 팔려고. 왜 안전해요? 네. 우체국 오래된 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 사람들이 점유해가지고 우체국 못 팔아! 이 우체국 내 거야! 막 할까요? 아니죠. 학교 폐교됐는데 학생들이 여기는 우리 학교야 왜 학교를 팔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아 하면 안 하죠. 사옥
예, 여기 필요가 없었어요. 예. 직원 사택 팔 때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직원들 다 내보내줘. 내보내고 파는 거잖아요. 예. 보유부동산 상가 예. 내보내고 하거나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임차를 했다고 하면 임차를 승계한 조건을 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단서를 하나 합니다. 국가 관련 기관에서 파는 부동산은 안전하다. 어디에서? 권리 분석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국가 관련된 기관에서 파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나라에서 보유한 거 국유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국유 부동산이라고 하자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는 게 재산이 맞습니다. 예, 뭐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예전엔 탁이라 재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탁.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받아서 판다. 이거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택이나 부동산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유 재산. 이렇게 있죠. 이것만 있냐? 예전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기타 일반 재산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매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부동산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애들입니다. 별표 땅. 그러면 부자일커님 이렇게 나와야죠. 부자일커님 저는 권리 분석도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국가나 공기업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고 시세 조사만 하시고. 이해되셨죠? 얘는 권리 분석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권리 분석은 뭐하고 있냐? 네, 소유권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에 관련된 부분을 권리잖아요. 권리. 소유가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등기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분석해서.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안전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죠. 부동산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야지? 부동산에 있는 문제. 이해되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누수, 네, 뭐 인테리어 뭐 해야 되는 거, 뭐 바닥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뭐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죠. 권리 분석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이해하셔야죠. 국가와 그 다음에 공기업은 권리 분석은 문제 없다. 다만 뭐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확인. 왜? 여러분들이 결국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 부동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국가나 공기업 관련된 부동산에는 현장 개방한 부동산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현장에 개방을 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부동산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뭐예요? 현장 가서 필수 조사해야 돼. 왜 현장 필수를 조사하는데요? 네. 공기업 사택이면, 국방부 사택이면, 자, 사택이잖아요. 개인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 거? 개인 X. 예. 개인 거 아니죠? 개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개인 게 아니면 어떻게 쓸까요? 예.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개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문제 생기면 불편해요. 예, 인테리어도 하고, 뭣도 하고, 이쁘게도 꾸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가 관련된 부동산은 건물에 대한 하자를 꼭 하게 돼야 됩니다. 건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국가 관련된 부동산을 국가나 공기업에 관련된 부동산은 뭐다?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게 아니고요. 뭘 한다? 현장 조사. 이 현장 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 아래층 찾아가는 거. 아래층. 왜? 아래층에서 만약에 위층에서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래층은 알아요. 아래층.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누수 생겼을 때 아래층을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아 저기 지금 천장에 물 보이시죠? 지금 새요.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해줘야 돼.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철저히 확인하면 철저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국가나 공공기관 부동산은 사는요. 예,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해진 날짜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권리 분석은 필요 없다. 현장 조사만 오케이 하면 된다. 그리고 시세 조사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매 초보예요? 네, 공매 초보예요. 저 공매 초보인데요. 네, 공매 초보일 때는 국가나 공기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유나 수탁이나 네, 그다음에 공유는 알겠어요. 근데 기타 일반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타 일반 재산에는 국가, 공기업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여 있습니다. 개인 재산은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이 개인 재산은 뭘로 볼 수 있냐? 개인이 맡긴 재산들이 있어요. 그 맡기는 곳이 어디다? 신탁회사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맡겼던 부동산을 처리하는 게 신탁회사에서 어디에? 온비드에 의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자, 딱 봤는데 집행기관, 땡땡, 신탁. 이거 무조건 적어놔요. 그 다음에 뭐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 집행부, 땡땡 신탁, 뭐 사업부. 그럼 이 신탁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일반 재산에서 국가나 공기업 관련된 재산은 어떤 건데요? 네, 여기 보면 땡땡 뭐 국방부 집행기관이요. 네. 집행기관이 뭔데요? 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네. 캔코에서도 집행기관이 캔코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온비드를 통해서 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거를 파는 과정까지 다 관여하는 게 집행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뭐 수자원, 한전 이런 애들이 만약 기타 일반 재산에서 있다고 하면 뭐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다? 안전. 뭘서? 권리 분석에서. 뭘 본다? 현장 조사. 철저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보예요. 공매 1도 몰라요. 어려워요. 이걸 하는 거예요. 부자일커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도. 어려워. 명도 어떡해요. 명도. 자, 그렇죠. 좀 명도 어렵죠. 자, 국유재산. 뭐, 공기업 사택. 자, 이게 뭐, 이제, 수자원이라. 자, 이 수자원에서 딱 발령하는 거죠. 자, 땡땡, 뭐, 대리님, 땡땡 과장님, 보니까 요즘, 업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가셔가지고, 사택에 가서 점유를 하세요. 점유. 거기 계셔가지고, 낙찰자가 와서, 나가세요 하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 가서 명도소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명도소송도 한번 진행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화이팅 하자고요. 네. 자, 국방부, 자, 땡땡, 뭐, 대인님, 야, 절대 안 그랬어. 말이 안 되죠. 국가와 공기업 부동산은
권리 분석 X, 명도 X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장 좋을까요? 초보 투자자. 정리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온비드에 들어가셔서, 온비드 무료죠? 거기에 뭐예요? 재산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국유, 공유, 그 다음에 뭐, 스탁, 기타 일반.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 부동산을 리스트업을 하시고 지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투자를 제가 한 8년 반 정도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하시고 막 많이 했는데 보면 공부만 하다 끝나요. 아닙니다. 당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런 권리 분석도 없고 명도도 없는 부동산을 어려워했다니까요. 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공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특강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검색부터 하시는 겁니다. 검색.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따 제가 마지막에는 부자의 거 공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부터 100까지 다 공부를 해야 마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 그럼 어떻게 되냐? 1에서 10을 공부하면 벌써 1에서 5를 까먹어요. 그리고 6에서 10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다 그래, 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10에서 20을 까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거의 한 15 정도를 까먹고 15에서 이제 20 정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는 8년 반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걸 반복을 할까?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 공매는 어려워, 경매는 어려워, 나는 못해 하고 떠나는 걸까? 경험입니다. 무경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 없이 지식만 쌓습니다. 경험 없는 지식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경험 플러스 지식이 쌓이잖아요. 저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으면 어때요? 공부를 하나를 하나로 제대로 하고 2개, 3개, 4개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1부터 100까지 하게 되고 경험도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걸 원칙으로 토대로 먼저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조사하는 것부터. 아니 1년을 공부해놓고 현장 조사도 안 가고 중개사 어렵다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아셨죠? 지금 쉬운 부동산, 부동산으로 경험을 쌓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공매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럼 이제는 이제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권리 분석 X, 현장 조사만, 명도 X 하셨죠? 이제 개인으로 갑니다. 자, 개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부동산이 왜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로 진행을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뭐 그 양도세 뭐 1가구 2주택 뭐 일시적 양도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거로 갈게요. 일이 아니지. 가장 큰 원인이죠. 가장 큰 거 뭐예요? 네. 세금. 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체납이라는 걸 합니다. 체납. 세금 체납이 뭔데요? 예. 세금을 안 낸 거. 세금 안 냄. 이해되셨죠? 네. 요걸로 인해서 이제 거의 공매화 진행을 해요. 자, 그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볼게요. 세금을 안 낸 걸까요? 못 낸 걸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못 낸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첫 번째 뭐? 예? 뭐가 돼요? 대출을 못 해요. 대출. 대출할 때 뭘 가져오나요? 신용대출도 그렇고 담보대출도 그렇습니다. 뭘 요구해요? 네. 세금, 완납, 증명원을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건 다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팁. 여러분들 전세를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 들어갈 때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리고 여기 근저당 1억이 있어요. 1억. 근저당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한 거죠. 아니면 개인 가압류 1억이 있어요. 1억. 그러면 와, 뭐 10억이 있으니까 나 전세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5억에 한대. 와, 요즘 전세가 8, 9억인데 5억? 수희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가요. 자, 팁을 드릴게요. 팁. 제가 요거는 초보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 중고수분, 초중분들은 좀 맞아. 저럴 수 있어. 네. 자, 만약에 앞에 1억이나 아니면 어떤 가압류나 어떤 압류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건 어차피 전세할 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중개사 끼죠, 중개사. 중개사한테 소유주, 딱 잠금일입니다. 소유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떼달라고 하세요. 이건 제가 이따 권리분석 설명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하면 이해해. 그냥 이거 무조건 이건 기억해놔. 이것 때문에 제가 공매 절차나 경매 절차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몇 억씩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거 하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개인 빚으로 가잖아요. 개인 빚으로 가게 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돈을 주는 행위를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나겠다. 돈을 나눠주는 것. 어디에서? 나눠주는 것.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눠주는 절차를 뭐라고 할까요? 예, 배분 절차라고 하겠죠? 네. 그런데 가끔 세금은 이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압류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배분 절차 참여하면 어때요? 배분이 돼요, 세금.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럼 어때요? 근데 세금은 또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또 달라요. 눈에 납부기한과 그 다음에 잠깐만 까먹었네. 납부기한은 법정기관 납부기한 나이 바보야.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좀 달라요. 다르니까 그냥 딱 눈 감고 이제 전세를 구한다 했을 때 자 등기부 뗐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기 그 소유주 등기부 떼니까 근저당 1억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꼭 여러분들이 팀인데 이거 절대 지금 이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소중한 보증금 5억 막 이렇게 날리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투자해서 뭐 1, 2억 벌 뭐 할 거예요. 그냥 보증금 이거 몰라서 날리는데 자 꼭 중개사한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떼달라고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모두 아셨죠? 아셨죠? 왜?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말소기준물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어때요? 얘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돈도 얘보다 더 빨리 받아가는 세금이 있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하여튼 다 이런 거는 권리분석 이런 거 지금 좀 설명할 거니까 이것만 꼭 하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킨다. 꼭. 이거 외워야 되는데, 물어보지 마요. 꼭 하세요. 꼭.
그러면 다음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와 모자이크가 나 몇 억 살려줬네. 우리 자산관리공사 직원분들 꼭 아셔야 돼. 이건 자산관리공사 직원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전세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거든요. 자 이제 개인으로 갑니다. 개인으로 갔을 때 자 개인 부동산이 있다. 한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로 팔린다. 이해되시죠? 팔린다. 공매로 왜 팔리냐? 세금 체납.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금 체납은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것이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뭐 상습 체납자분들 계시는데 저희들 같은 이제 서민들은 못 낸다는 표현이 더 맞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해됐죠? 그러면 세금을 못 냈다. 이 불편함이 있는데도 못 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세금만 못 낼까요? 아니죠. 뭣도 못 해요. 네. 빌린 돈도 못 갚고 돈. 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이자도 못 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은 어떤 상태가 될까? 자, 공매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은 어떤 상태가 될까? 이 부동산에는 처음에 우리 부동산 가지고 담보대출 받죠. 뭐 담보대출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부자이크님 분저당이 뭔데요? 몰라도 돼요. 사실 근저당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도 돼요. 자 그리고 보면 뭐 개인 빚. 자 영희 철수야 내가 지금 급해 돈 좀 빌려줘. 형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5천만 원 빌려줄게. 다만 빨리 갚아. 알았어 갚을게.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 왜 돈 안 갚아? 나 미안해. 왜 안 갚아? 미안해. 형 나쁜 사람아.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가려고 하죠. 어떻게? 이 가압류. 예. 가압류 그리고 압류를 걸겠죠. 음.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아까 세금 못 냈잖아. 세금도 압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개인이 가압류하고 압류를 하려면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판결문. 근데 어때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류는 이제 이거는 하고, 압류 절차를 하면 판결문이 필요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세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금이 얼마. 뭐 안 냈어.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소명을 해야 돼요. 이건 납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압류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이 막 많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 부동산이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 근저당 1억, 가압류 1억, 압류 1억, 세금 1억. 그러면 이거 부동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1억 주고 샀는데 빚만 4억이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죠. 이해되시죠? 못 사는 거야. 아이고야, 참, 이제 머리 아프는 거야, 이제 공매 이제 머리 아픈 거야. 공매로 개인 부동산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금도 걷고, 뭐 또 뭐 하는데, 저런 뭐 근저당, 뭐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이런 애들 있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이게 공매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제. 답이 안 나와. 노답. 답이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들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런 애들을 다 없애야 팔 수 있을 거 아니냐. 없애는 거야. 없애줘야 되겠다. 없애줘야지 팔지. 누가 사, 이걸. 예. 그럼 어떻게 없앨 건데? 없애는 걸 뭐라고요? 말소라는 거죠. 말소. 어떻게 없앨 건데? 어떻게? 네. 그럼 기준을 정하자. 어떤 기준? 이걸 다 없앨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정하자. 그게 뭐예요? 말소. 없애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어떻게 할 건데? 언제부터? 그냥 이 마지막에 있는 압류부터 없앨까? 여기서부터 없앨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안 사잖아. 여기서부터 없앨까?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과거 순으로 뒤를 싹 없애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데요? 부자이크님, 권리 분석 아까 국가공원 그런 건 다 문제 없다며. 얘 권리 분석 중요한 게 뭐야? 자, 말소 기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과거라고 했죠. 이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
가장 과거니까 이 날짜 기준을 싹 없애주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공매로 물건을 파는데 개인 거는 어때요? 개인 빚, 하여튼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말소기준 권리가 필요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는 가장 과거다. 그리고 없애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부재칸이 압류가 뭔데요? 가압류가 뭔데요? 근저당이 뭔데요? 몰라도 된다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네들이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어떤 사람 이걸 그냥 막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공부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때요? 싹 없어지는 날짜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압류, 가압류, 근저당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날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리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찾습니다. 자, 보통 이 말소기준 권리의 대부분 80%는 뭐냐? 얘입니다. 근저당. 왜? 부자이크도 그 다 봤어? 부동산 다 봤어? 왜? 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같이 서민들은 뭐예요?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사요? 한 10억씩 주고 사나요? 뭐 현금으로 뭐 30억 정도는 내가 사버리지! 뭐 현금으로 사나요? 네. 그럴 분은 상위 0.1%겠죠. 뭐래요? 담보대출이라는 걸 봤죠. 대출. 어떤 걸 담보로 해요? 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 살려는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소유권이라는 거, 사자마자 뭐가 딱 밑에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담보 대출이 설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소기준 권리의 80%는 근저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주위에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다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잖아요. 네. 큰일 났다. 잠깐만.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이거 뭐지? 그 비타민 하여튼 나 어떡하냐 이거 흰 옷 입었는데 큰일 났네. 음, 음. 자, 갑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으로 이제 부동산 산다 했잖아요. 특히 아파트, 상가, 공장 뭐 다 그래 다 아파트형 공장 이해되시죠? 네, 80%. 근데 희한하게 주거용에는 이게 있어요. 네.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 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뭐 5억짜리 샀을 때 전세 한 4억 해서 내 돈 1억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가 뭐야? 임차인 보증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에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보통 말소기준 권리가 원래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많은데 이 근저당이 없고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산다는 거죠. 보증금으로 사기 때문에 뭐예요?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에서 얘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얘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매 절차에서 막 한데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갭투자 맞죠? 이래서 임차인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부동산들 그런 부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근저당 뭐 가압류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 얘네들 뒤에 있죠. 다 거의 다 얘네들 뒤에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자, 이걸 2022년 6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보다 과거에 있는 2020년 1월 1일. 보통 우리는 임차인이 과거에 있다, 빨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약 경매나 공매로 진행이 되면 전입세대 열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2023년 6월 1일 있으면 이제 뒤에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앞이죠. 앞을 뭐라 할까요? 선. 네, 선. 얘는 이거 뭐예요? 얘 순서죠, 순서. 순위라는 하는 거예요. 얘를 선순위. 이해되시죠? 이 뒤에요, 뒤. 얘를 뭐예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거나 후순위에 있다. 그럼 후순위에 있으면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 날짜로 싹 없어진다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앞에 있는 애들은 당연하죠.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권리 분석에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몇 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끝내고 정리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봐야 될 건 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었던 순위 임차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선순위 임차인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선순위 임차인. 자, 선순위 임차인은 뭐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 입장은 뭐예요? 황당한가요, 황당. 왜 황당해요? 아니, 주인하고 소유주랑 뭐 잘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보증금 주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매 절차 누가 낙찰받고 와서 막 공매 절차 진행하니까 뭐 이거 뭐 돈 받을래 뭐 쪼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계약을 하고 소유주랑 살았으니까 계속 거주할 건지 계속 거주할 건지 아니면 막 머리 복잡해요. 그냥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돈 받고 나갈 건지. 거인지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배분 요구, 신청, 여부.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돈 받을래요? 아니면 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돈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 뭘 해요? 배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요,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뭐 안 나가. 그럼 뭐예요? 배분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얘는 위험. 이해되시죠? 왜? 이거는 뭐야? 산다는 거예요. 살겠다. 그러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공매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공매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분은 뭐의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보호법. 왜? 기존 계약 계속
한다는. 그럼 뭐예요? 예. 지금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이런 이걸 지금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 공매랑 그러니까 공매 절차에서 배분 요구를 안 하는 거는 공매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많은 투자하는 분들이 헷갈리는데 경매에서도 배당 요구 안 하면 경매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뭐 경매에서 임차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필요하는데 아니 나 몰라 아예 그냥 참여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배당 요구 신청 안 했죠. 나 참여 안 해. 몰라. 마음대로. 공매처럼 마음대로. 왜? 제약력이 있으니까요. 어때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위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제 이런 애들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죠. 네. 아니 이제 그래서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죠. 배분 요구를 했어요. 배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 나간다 했죠, 돈. 그러면 여기서는 아닙니다. 다 받는지 덜 받는지. 여러분들은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왜? 이거는 안전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덜 받아가는 거 어때요? 이거는 위험. 예, 보증금 인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공매에만 해당할까요? 아니요. 경매도 같습니다. 공매는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매는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자 배분 요구를 했지만 자 이렇게 이걸로 가시죠.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있고 여기 선 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대커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선순위 임차인 정복해버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거는 전체 공매 물건 중에 5%도 안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거나 그 다음에 아까 뭐 국유재사 이런 애들은 전체 공매 물건의 95%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투자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로 생각을 해요. 이 5%를 가지고 공매 어려워. 자, 다시 한번요. 선순위 임차인은 배분 요구 5, 배분 요구 배분 X라고 했어요. 얘는 전체 부동산의 5%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5%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매달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왜 나머지 95%안 해? 그리고 전체 공매는 어려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95%에도 좋은 물건들이 자 그러면 또 궁금해요. 여기에서 좋은 물건 또 몇 프로나 될까? 아니 이거는 권리 분석에서 5%대인 거고 좋은 물건 몇 프로 될까요? 여기서 절반? 절반 될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2.5%에 100% 중에서 2.5%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공매는 어려워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매 중수까지 올라오시더라도 5%가 아닌 95%의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게 국가 재산. 두 번째, 국가 관련 재산. 되셨죠? 세 번째, 뭐예요? 임차인 없는 부동산. 이거 개인이죠, 개인.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말소 기준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95%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5%를 가지고 논하고
5%를 가지고 어렵다 하고 5%를 가지고 공부를 빡세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다? 투자를 못 하시고 떠나십니다. 공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됐죠? 아까 말한 국유 먼저 지금 빨리 뒤져보시는 거예요. 국유, 수탁, 공유, 기타 일반. 여기에서 개인이 아닌 신탁, 신탁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개인이 아닌 신탁은 뭐예요? 개인이 맡긴 거니까. 이것도 개인 부동산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국가 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공기관, 음, 지금 이거 부동산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나올까요? 왜 나오는데? 네, 왜? 정권이 바뀌면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기업, 네, 뭐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런 공기업 경영, 부채 이런 말이 나오면 공기업은 뭘 할까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네, 네, 뭘 해요? 네, 재산을 매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재산을 매각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나온다? 여기 기타 일반 재산이나 수탁. 그리고 또 뭐 국가도 이제 좀 쪼입시다 하면 그게 뭘로 나온다? 국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얘들은 뭘까요? 기회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다른 데서 뭐 이게 복잡할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만 봐도 좋은 부동산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에서 좋은 부동산 찾으려면 뭐다? 권리 분석은 X다. 뭐다? 현장. 현장을 가지 않고 물건을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로또를 바라는 겁니다. 로또는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국가 관련된, 그 다음에 공공기관 관련된, 그리고 뭐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임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5%대는 투자 좀 하시고 나서 들어오셔도 돼요. 한두 개 정도는 투자해봐야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부동산 그리고 공매를 공부한다는 거, 공매를 접근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해되셨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매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직원분들도 좀 공매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공매 전문가에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투자까지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큰 틀 그리고 여러 가지 알아가는 것도 좋겠죠. 지금 43분이니까요. 쉬는 시간 53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